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 프로그램의 발전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나라의 국방 기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진보를 반영하는 매우 인상적인 진전입니다. 굳은 결심과 전략적 비전이 한국을 세계의 주요 해양 강국 중 하나가 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핵 잠수함의 발전은 한국의 자위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성과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임박한 성공에 대한 신뢰는 견고한 기술 기반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끊임없는 결단력과 창의성에서 비롯됩니다. 확실히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핵 잠수함 기술에서 선도적인 국가로서 한국의 강력한 부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1년 전 대한민국은 저농도 우라늄 농축 방식의 추진 엔진 개발에 미국과 협의한 적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하여 호주와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재결함에 따라 한국군 핵잠수함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진 게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해안을 완벽하게 봉쇄하기 위해 호주에 이어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공식 선언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력으로 개발한 8형통급 핵잠수함에 SLBM 현무 미사일을 탑재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비밀리에 공식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는 등 중국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인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준다면 호주와는 다르게 배신할 걱정 없이 중국을 가둘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는 물론 핵 관련 기술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정책을 한반도 주변에 자국 핵자산을 배치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서해와 남해 인근에서 핵잠수함을 순회하며 한국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하는 전쟁 양상엔 이러한 보호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도 미국의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도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들의 발표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SLBM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 허용은 물론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 방식까지 합의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중국 압박 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대전략 무기 개발을 연속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한국형 핵잠수함을 위한 농축 우라늄 엔진 역시 검토되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핵잠수함을 SSBN, SUBM이야 시벌리스틱 미설 누클리어라고 부릅니다. SLBM은 ICBM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발사 플랫폼의 특성상 조용하고 은밀한데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숙명과도 같은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할 최첨단 무기로 무한에 가까운 잠수가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정이 공동 발간한 한국의 미래 건설 국산 신무기 체계의 백서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신무기 체계 백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새롭게 추진한 무기 연구 재개로 차세대 신무기에 관한 모든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의 한국군이 사용할 새로운 무기 체계의 개념을 소개한 것입니다. 신무기 체계에선 우리나라도 완벽한 자주 국방의 달성을 위해 핵잠수함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진짜 이유는 기존의 유인 핵잠수함과 다르게 무인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무한한 수준의 자망을 의미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산 잠수함은 5년 이상 자율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핵 추진 엔진의 교체 주기는 20주년을 목표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과 러시아의 유인 핵잠수함보다 자망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에 지속적인 보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공격형 기뢰의 설치 작업 및 정찰 탐색 작전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유사시 적군의 잠수함 또는 전투함을 신속히 타격하는 게 가능한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수상 및 수중으로 감시가 가능한 정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드론을 함께 전개하며 군사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전시에는 적군의 함정이 정박한 항만의 근저에 기뢰를 설치해 완전 봉쇄하여 적군의 함정 출항을 방해하고 출항 함정을 공격하는 임무와 SLBM 미사일 탑재 능력을 부여받게 예정인데요. 한국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이란 고성능의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한국형 잠수함을 말합니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산소가 전혀 필요 없는 테다 핵연료를 한번 장작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한에 가깝게 잠항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산 잠수함의 압도적인 장점으로 꼽히는 테요. 이번에 공개된 신무기 재개 백서에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속 60km 속도와 수심 1000m까지 운행이 가능한 한국산 잠수함 동체에 한국산 핵추진 엔진을 채택한 잠수함은 도산 안장호급 개발로 습득한 저소음 스텔스 운행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드론 무기 체계와 연계할 수 있게 다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적진영의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상승해 적국의 대도시에 미사일 초토화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여자하면 핵 잠수함은 핵무기, 즉 탄도미사일까지 장작 가능해지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괴물 같은 무기를 보유했다는 게 증명되기도 합니다. 구축함에 탑재된 KVLS 미사일 발사대와 달리 잠수함용으로 특수 설계된 미사일 발사대인 KSS-VLS는 현무사 4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코드명을 부여받았는데요. 기존의 현무 4 미사일과 달리 중금속을 줄여 관통력을 줄인 대신 오직 파괴력만을 위해 폭장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으며, 현무사 4 SLVM 미사일은 무거운 탄두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2단 로켓을 채택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적국의 대도시에 핵무기를 날려버리는 무기라면, SLBM 미사일은 적국의 대도시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조토화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SLBM 현무 미사일을 대저할 시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데요. 공격용 무기로는 백상어 중어뢰와 범상어 중어뢰를 발사권에 탑재해 향후 무인 잠수함의 배수량을 늘려 중대형 크기의 무인 잠수함이 탄생하면 KVLS 미사일 발사관을 장착하여 현무탄도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전술 무기를 국산 기술로 직접 개발하겠다는 대한민국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의 전장에서 우리가 더욱 강해지려면 신무기 개발이 필수적인 테요. 신무기를 한국이 먼저 개발하여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고 개발 기술력까지 축적한다면 한국산 무기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 전에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무기 수출까지 충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향급 핵추진 잠수함 2척을 진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육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 밝히며 중국의 선박 건조 속도에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을 만한 파트너의 존재가 필요한 것을 깨달은 미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때문에 중국은 미국도 신경 써야 되지만 코앞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비밀리에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핵잠 개발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0이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의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니 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 현대중공업이 해외 함정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참 모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함 2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 부품 보관창고와 정비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이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진엑스원 한화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O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진은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개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 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의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 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 기지로 활용되었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 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 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뒤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 전쟁 중에는 연인원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빅에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 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선박 MRO 지원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 전투체계 CMS-모2 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 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2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의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의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E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함만 봐도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톤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세리잘급 구입과 2차 초계함 및 원의 경비함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 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 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팽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이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끝으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 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 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 2500톤과 대구급 2800톤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 군함 퇴역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네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 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의 공여의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 가길 바랍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은 혁신적인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CATL은 자신들이 새 LFP 배터리 센싱을 올해 안에 양산할 예정이며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10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고 완전 충전은 15분, 최대 주행거리는 7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중국 배터리 업계가 한국 배터리 3사를 앞서갈 게임 체인저를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CATL은 이 신제품을 내년 1분기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동안 CATL의 배터리 성능 조작이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인지 이번 배터리도 실제로 나와봐야 믿지 발표만으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완성차 분야의 비아디 BYD, 배터리 분야의 CATL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비아디는 전 세계의 전기차 128만 7천 대를 인도하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아디가 중국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국가로 만든 킹메이커 같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연구 개발비와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백 개의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제조에 뛰어들었고 관련 산업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너무 빠르게 성장한 탓에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수백 대의 전기차가 버려진 일명 전기차 무덤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대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항저우 외곽에서 발견된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버려진 전기차가 빼곡히 버려져 있는 모습은 가히 공포감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심지어 새 차량도 잔뜩 들어차 있습니다. 항저우 전기차 무덤이 보도된 이후 중국 전기차 판매 대박 신화는 어쩌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실제로 중국 전기차 분야의 성공 신화는 과장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후죽순 늘어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판매 부진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자 5년 만에 400곳이 줄도산하면서 새 차도 버려지는 전기차 무덤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무지성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리튬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리튬 가격이 50%가량이나 떨어졌는데도 중국 기업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금 있으면 리튬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리튬 광산 탐사권은 시초가 대비 1000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수천성 진원현 리자거우의 리튬 광산 경매는 무려 180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띤 입찰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앞으로 시장 수요가 증가해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중국의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으론 서방의 견제로 중국 기업들의 해외 리튬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 내에서 리튬 광산 탐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우방국 기업들의 리튬 채굴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은 이제 해외 리튬 광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채굴되는 리튬은 전 세계 공급량의 12%에 불과하지만 가공을 거친 리튬의 경우 중국이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각국은 중국의 리튬 장악을 막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리튬 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 역시 핵심 광물 확보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CATL은 최근 중국 수촨성의 광업 운영을 감독하는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광물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최근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 한국 배터리 업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중국의 자원을 아예 지워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심지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히토류 원료로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지만 조달 물량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을 위한 탈히토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눈에 띄게 혁신적입니다. 현대차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권선형 회전자 동기 모터 WRSM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구동 모터에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사용합니다. 모터의 회전자에는 네오디뮴계 연구 자석을 두고 회전자 주위엔 코일을 감아 만든 전자석을 배치해 모터를 돌리는 연구자석 동기 모터 PMSM 방식입니다. 네오디뮴은 강한 자성을 띠는 물질로 여기에 미량의 디스프로 슘터뮴을 섞으면 섭씨 200도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신형 모터는 회전자 부분에 연구자석 대신 전자석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네오디뮴 디스프로 슘터뮴과 같은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모터인 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산 네오디뮴 수입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네오디뮴 시장에서 중국은 채굴의 58%, 재련의 90%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는 연구자석의 87.9%는 중국산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대대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BMW, 테슬라 등도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현대가 히토류 없는 전기차 모터 개발에 나섬에 따라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완성차 업체의 갑으로 군림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대의 전기차 모터가 수명이 짧고 에너지 손실이 많아 히토류 자석을 이용한 기존 모터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대차 그룹은 곧 이 문제를 극복하고 탈히토류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 역시 산화철의 금속 원소를 혼합해 만든 페라이트를 연구자석으로 활용한 모터를 개발 중인데요. 이렇게 현대와 테슬라가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형 모터 개발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곧 시장은 연구자석 동기 모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탈히토류 모터로 변화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 시기에 현대차가 먼저냐 테슬라가 먼저냐 어느 회사가 탈히토류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모터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은 모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전기차 기술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직접 배터리 제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배터리 제작 프로젝트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 그 첫 산물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의 현대차의 자체 제작 배터리가 탑재한 것입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1.6T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기술 내재화를 통해 자체 개발한 신규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그럼 완성차 업체인 현대가 왜 배터리까지 직접 만드는 것일까요? 통상 배터리는 친환경차 가격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제작,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사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직접 제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해 배터리 자회사 부분 파워코 POWERCO를 설립했고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에 240GW C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6곳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배터리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하기보다는 반도체 설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배터리는 직접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셀 패킹 기술 등 배터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셀 기술을 활용해 이를 현대모비스가 패킹하고 BMS 등을 장착해 모듈화하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셀 기술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